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화 선교사입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말이 살찌고 천고 하늘이 높은 아주 아름다운 계절, 이렇게 좋고 이제 건강한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힘이 어려울 때 힘을 내서 그걸 이기는 또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이 배출한 위대한 세계사적 인물 이승만 그 첫 번째 시간 총론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체성이라 그러죠. 자존감이라 그러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비하시키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모든 일에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갖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기를 작게 보는 어떤 뭐 열등감이라 그러죠. 그 자아 정체성.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교 다니고 할 때도 이렇게 뭐 한국에는 뭐 국내에는 뭐 이순신 장군도 있고 뭐 세종대왕도 있고 뭐 강감찬 장군도 있고 뭐 독립투사들도 있지만 어떤 그 세계적인 그 역사의 어떤 그런 획을 긋는 인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나라도 작고 뭐 국력도 작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자아상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아지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뭐 그렇게 한국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그 유영익이라는 그 학자님이 이 이승만 연구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교 엔칭 연구소라고 있죠. 거기 동양학을 공부하는 거기서 이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쓴 그 청년 20대 쓴 그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을 읽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뭐 당시에로 뭐 유영익 그 박사님께서 뭐 이제 이승만 뭐 친일파 뭐 매국노 뭐 이런 인식이 있어서 뭐 별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책 그 독립정신이라는 걸 딱 읽고 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것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 그 사상이나 그 개혁 사상이나 이런 그분의 어떤 그 사상이나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 중국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그 순원이라 그러죠. 그 순원보다 그리고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후쿠자와 유키치 학문의 권장 뭐 이런 책이 있죠. 그 후쿠자와 유키치에 비해서 결코 그 개혁 사상이라든가 정치 사상이 그 심오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그 수준 높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손문이라든가 후쿠자와 유키치 같은 게 세계적인 어떤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인물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그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실제로 학벌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그 학사 여기 배지학당에서 공부 한 2년 한 거를 1, 2년 과정 한 걸로 해서 3학년 복학한 걸로 알고 3학년으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석사 그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분의 그 지성이라든가 모든 걸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1910년도에 그 박사학위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910년도에 그 동아시아의 정말 그 하버드대 석사나 프린스턴대 박사가 과연 동아시아 전체를 털어서도 10명이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였을 그 학벌이라든가 그리고 그분이 쓰신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굉장히 그 어떤 그런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분의 그 박사 논문도 지금도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아주 그 대단한 어떤 그런 저작물로 평가받고 있고 그 당시에 뭐 국제법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된 시대인데 최초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글이라든가 이런 저술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하고 탁월하고 그 엑셀런트한 어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모세의 이승만 대통령을 모세라든가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와 비교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뭐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윗 왕을 든다고 합니다. 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최대 영토를 구가했던 그 12지파 연맹 부족 국가를 통합했던 그 다윗, 단에서부터 부엘에서 물론 사울 왕이 있었지만 이제 그 단에서 부엘 더 영토가 확장 최대 영토를 구가하죠. 그래서 그 다윗 왕과 그 애굽에서 당시 아프리카의 절대 그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 제국 바로가 다스리던 이집트 제국의 그 폭정으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중근동 지방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그 해방의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그 해방시키죠. 그걸. 근데 그와 비슷하게 모세가 그 이집트 제국이었다면 우남 이승만 박사는 그 일제라는 일본 제국주의라는 아주 강대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압제를 나와서 당시에 또 이제 뭐 중국과 그 소련, 그 러시아의 어떤 그런 6.25 때 그 강대국 사이에서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근대 국가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당시 뭐 일본이 이렇게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 동아시아의 절대 우길승천하는 절대 그 패자였습니다. 당시에 그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만주국을 세워서 당시에 그 동아시아 전체를 호령하는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그런 제국으로서의 어떤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남 이승만 박사가 우리 민족을 그 유엔과 미국의 그 외교 정치를 통해서 끝없는 그 외교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글을 발표하고 언론에 호소하고 미국의 그 기독교 세력들에게 계속 호소하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글도 쓰고 뭐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계 같은 글을 쓰면서 그 미국의 어떤 국방성이라든가 국무성 이런 데 충격을 주면서 그 존재감을 알리고 우드로 윌슨 같은 어떤 그런 그 대통령은 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님이셨죠. 그래서 그의 제자였기 때문에 어떤 그 기독교 인맥, 그다음에 그 인류 대학교 아이비리그라는 그 인류 대학교 학벌의 어떤 그 맨파워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승만이 우리 민족을 이제 그 반석에 세우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에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로마는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엠파이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속주 같은 데다 기독교를 이렇게 로마에다 이렇게 그 전파할 수 있는,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승만 박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독교를 그 우리나라의 그 군종제도, 군종, 그다음에 형무소에도 그런 제도를 세우셨고, YMCA 뭐 이런 것도 하셨고, CBS 그다음에 극동방송 같은 것도 허락하시고, 어떤 그런 그분 자체가 또 정동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아주 독실한 어떤 신앙인이었고, 조석으로 프란체스카 여사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신실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정말 그 어떻게 그 모세라든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의 그 거대한 중국이란 나라를 근대화시켰던 그 순원이라든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 못지않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너무나 막 기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롤 모델이 될 만한 어떤 세계적인 거인이 있었구나. 영적 거장이면서 물론 그 폴리티컬 리더면서 어떤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친미주의자다, 뭐 매국노다, 뭐 친일파다, 뭐 독재자다 하면서, 저도 옛날에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 유영익 박사님의 어떤 그런 책을 보고 이렇게 하나 둘씩 또 이렇게 이분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보면 볼수록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정말 그 사상이 심오하고 깊고 하신 일들이 정말
서너 명의 어떤 위대한 정치장 서너 명 정도로 합쳐놓을 만큼 업적이 너무 굉장하신 겁니다. 이분을 알고 나면서 점점 뭐 끝도 없어요. 이분이 그 사상과 그 저술과 그 행한 일들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오늘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은 그 총론적인 얘기인데 오늘은 뭐 이승만 박사의 뭐 여러 가지 그분의 뭐 업적을 쫙 열거하면서 이런 것보다도 이미 뭐 유튜브라든가 책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점들 몇 가지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은 세 가지 세력과 싸워 이긴 위대한 투사이다. 파이터이다. 워리어. 전사라는 거죠. 하나는 그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그 독립 투사이다. 그분이 당시에 그때 일제시대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좀 조선이 멸망,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이제 대한제국이 서고 어떤 이런 어떤 과정에서 계속 독립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뭐 열강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사설도 쓰고 만민공동회에서 이렇게 발표도 하시면서 계속 어떤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죠. 일생을 싸운 겁니다. 일생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45년 일본의 그 원자폭탄 그 두 발을 통해서 이제 완전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이에서 한 3년 정도 또 계셨고, 그래서 계속 일생을 걸고 독립투사의 삶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투사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봉건 군주제와 싸운 공화주의의 투사이다. 정말 그 당시 조선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양반 쫙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산농공상이 천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뭐 중인이 있고 양반이 이런 어떤 신분제 사회였다는 거죠.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 쌍놈이라든가 천민들은 뭐 이렇게 과거에 나갈 기회 어떤 그런 출세할 수 기회도 없었고 어떤 그런 신분제 어떤 그 굴레 신분제 굴레에서 아주 그 힘든 그 노비들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봉건제죠. 그리고 그 군주 왕이 어떤 그런 법치로 물론 법은 경국대전이라든가 법은 있었죠. 법 위에서 왕이 군주제죠. 왕이 어떤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이 갖고 있는 주권 국민 주권의 어떤 공화정이 아니고 당시 군주제라는 거 상당히 신분적이고 그 밑에 하층민들은 정말 그 출세하지도 못하고 어떤 이런 어떤 제약과 굴레에 살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우남 이승만 박사님께서는 공화주의에 투사했다고 국민이 모든 그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서재필 박사라든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공화주의 민주공화중에 대해서 눈을 뜬 겁니다. 자 그리고 투사했는데 세 번째는 어떤 투사였냐면 북한과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 이긴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애국 투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떤 그 볼셰비크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서 그 소련이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알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그 러시아를 갔다 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뭐 수많은 사람이 볼셰비크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이 숙청당하고 어떤 이런 폭력 혁명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결코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어떤 이런 허구성, 이런 어떤 그 무력과 폭력으로 이어진 어떤 그런 그 사회 시스템 되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걸 간파하셨어요. 여기 허구적인 것을. 그래가지고 이분의 일생이 제국주의와 싸우고 봉건 군주제와 싸우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웠던 어떤 그런 지난한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도 승리자라는 겁니다. 한 사회의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가려면 그 지배층 세력이 그 지주들이라든가 양반 계급에서 절대로 이걸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일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킨 혁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간 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화정으로 온 게 이게 굉장한 건데도 이거에 대한 평가가
약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 남북 전쟁을 통해서 그 뭐 게티스버그 연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단계에서 어떤 역사 발전 단계에서 굉장한 업적으로 어? 어마어마한 업적으로 평가되면서 그에 반해서 이승만의 그 토지 개혁과 교육 혁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어떤 조선 변방에서 일어난 어떤 뭐 정치적 이벤트다 이거죠. 해프닝이다 이거죠. 별 평가가 없어요. 사실 미국에서 지금도 미국을 가보신 분도 알고 뭐 영화로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지금도 굉장히 흑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백인들이 앵글로색슨족 우월주의라든가. 근데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그 신분제 해방을 통해서 그 이게 완전히 지금 그런 게 없어. 물론 부잣집 뭐 재벌집 아들이면 좀 무시되고 이런 건 있겠죠. 뭐 하지만 지금 사회 일반 통념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뭐 사법고시도 보고 뭐 의사도 되고 출세 이 신분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어떤 굴레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미국은 있다는 말이지요. 그 바탕에 사실은 그 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 이행되는 바탕에는 사실 그 토지 개혁과 교육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그 갑오 경장에서도 갑오 개혁에서도 어떤 그 신분제를 폐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주들 양반들이 그 땅을 갖고 있고 그 상민들 노예 그 소장농들 노비들이 소장농을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갑오경장에서 이렇게 신분제 폐지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겨울에 가면은 그 주인집에 가서 세배를 드리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작을 안 줘버리고 딴 사람 좀 자기네 굶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제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분제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뭐 동학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에서 그 양반사 신분제 사회를 유지했던 것은 첫 번째 그 토지의 독점과 양반과 그 지배계급의 그 다음에는 그 지식의 독점이었습니다. 사실은 한문으로 써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뭐 천민들 먹고 살기 바빠서 노비들이라든가 상민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뭐 중인들은 잡과에서 응시했다고도 하지만 또 공부할 수 있는 그 한문으로 하고 책을 이렇게 볼 수 없게 만들고 책도 아주 뭐 출판도 이렇게 뭐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 한문은 어려운 그리고 서당에서 아무나 공부할 수 있게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천자문 같은 것은 뭐 이렇게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서 삼경이라든가 과거제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식과 출세 입신양명의 길을 막은 겁니다. 양반의 그 독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토지 개혁이라는 것은 그 토지를 유성물수 유성 분배해 가지고 토지를 그 경자 유지의 원칙에 따라 나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독점했던 어떤 신분제의 근간이 된 토지 제도를 그 부셔뜨린 거예요, 사실은. 국가에서 사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5년 동안에 30%씩 해서 이게 150%를 갚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의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 혁명을 일으키세요. 한문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 전용 교육을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계속 실시합니다. 한문이 아니고 한글 전용 운동을 막 벌이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그때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에서도 배워야 산다 아는 것입니다. 그 식민지 시대 그 부르짖음이 있었죠. 무식하면 이제 당하는 겁니다. 강대국한테. 그래서 그 문맹 퇴치 운동을 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막 유학을 보내고 이러면서 그 조선사회, 조선시대에 그 부와 지식의 독점했던 이거 두 가지를요, 다 국민한테 돌려준 겁니다. 사실 이 토지개혁과 이 교육혁명은 사실 근대화로 가는 겁니다. 임금이 다스리고 백성이 그냥 그 다스림에 따르는 거 아니고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이고 권리와 의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인이 되는 거. 그건 교육이 없으면 안 되죠. 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뭐 힘없는 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지배 사회에서는. 근데 그 토지를 돌려받고 그 초등 중등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갖고 막 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노예 그 신분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미국은 했지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요, 제대로 된 겁니다, 지금. 미국에 가보면 아직도 흑인들요, 무시당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못 들어갑니다. 뭐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뭐 백인 전용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 그 정치권에서도 뭐 옛날에 테니스도 백인 선수가 없었죠. 수영도 마찬가지고 이게 암암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이승만의 그 토지 개혁과 교육 혁명은요,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 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승만 박사가 아브라함 링컨보다 탁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은 뭐 강대국이니까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평가받았고 이승만 대통령은 평가 못 받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조명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비교 정치학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고 김구 씨가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됐다면 그 동유럽에서도 좌우 합작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요, 그 공산 그 세력에 그 전략에 통일 전술 전략에 넘어가서요, 다 공산화가 돼버립니다. 동유럽이 공산 국가가 되어서 아주 빈국, 가난하고 막 그 독재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죽었을 겁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라면 이승만이 그 선교사들로부터 그 미국의 그 선진적인 그 대통령 중심제를 보고 가장 왕이 있다는 건 어떤 신분제지 않습니까? 입헌군주제, 영국이나 뭐 일본도 입헌군주제도 있었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더 선진적이라고 보고 아주 최고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리고 뭐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자유와 기회의 땅. 그런 걸 보면서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로 간 겁니다.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더라면 재헌헌법을 많이 재헌헌법을 기초하는데 많은 그 힘을 썼던 그 유진호 박사 같은 경우는요,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던 분이에요. 이승만 박사가 없었으면 내각 책임제로 갈 가능성이 컸고, 만약에 내각 책임제로 갔으면 우리 당파성이 짙고 이게 잘 뭉치지 못하는 한국인의 그 국민성으로 볼 때 아주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 중심으로 나가야지 이 상원 하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의견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부터 사색당파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하면서 이게요, 우리나라는 좀 강력한 지도자가 이렇게 끌어나는 게 국민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또한 그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그 한미 방위 수호 조약 같은 게 한미 상호 방위 수호 조약 같은 게 못 맺어서 그러면 이제 뭐 중국이라든가 뭐 북한이나 소련이 이게 침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격하면 자동으로 유엔군이 개입하고 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전시 작전권이, 그래서 이게 못 건드는 겁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제도적인 보안 장치, 안전 장치를 임계철선이라 그럽니까? 이게 딱 오면 그냥 바로 같이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후 외환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발전이 쫙 된 거예요. 사실은 계속 막 옆에서 내침이 있고 밀란이 있고 이래 보세요. 이 치안이 유지가 안 되고 막 공산주의 세력들이 막 왔다 갔다 해보시죠. 하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반공 정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이 나라를 다졌고, 한미 방위 수호 조약을 통해서 외국에서 공격하지 못하고,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게끔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그 소련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랑 강대국이 이 우산을 딱 받쳐준 거죠. 자, 첫 번째는 그 투사였다는 거, 그리고 이승만이 어떤 인물이었냐. 이승만은 기도하는 참된 신앙이었다. 트루 크리스찬이었다. 참 뭐 아브라함 링컨도 그 대통령실을 기도실로 바꾼 아브라함 대통령이라는 책이 옛날에 우리 기독교 서점가에서 한창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서 사도 바울처럼 환한 빛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사형 선고 받았을 때 배제학 당에서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 생각나면서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죽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그 프란체스카 여사도 이승만 대통령은 뭐가 생각나냐고 이렇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난다. 자신도 그 탁월한 분이었지만 그 신앙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그 지혜를 그 통치에 그 어떤 그 지혜를 얻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은 열렬한 전도자셨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콜레라가 창궐해서 하루에도 뭐 많게는 뭐 15명도 죽고 막 두세 명씩 매일 죽어갈 때도 이분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서 어떤 그 증오심이나 교만한 게 사라지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 사랑의 사도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한 50여 명 정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포함한 수많은 분들을 그 전도해서 뭐 기독교 1세대 한국의 기독교 1세대들이죠. 선교사님들한테 전도받든지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믿은 분이 이렇게 해서 1세대를 어떤 전도한 분인데 그 후에 감옥에서 만난 그 분들이 평생의 후원자와 기도의 그 동지들이 돼서 3.1운동도 같이 일으키고 한국 군대와의 큰 공헌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그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떤 공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이런 어떤 절대 상황에서 그 신앙에 귀의하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승만 박사님은 유교주의에서 완전히 이제 성경적인 어떤 삶의 어떤 좌표가 바뀐 겁니다.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서양을 이해하게 되고 이 기독교 정신을 서양의 그 어떤 핵심이 기독교 문명 아닙니까? 그 기독교 문명 핵심 그 예수님의 사랑 뭐 이런 걸 깊이 깨달은 그 사랑과 헌신 이게 생활과 제도와 문화에 녹아 들어간 게 미국 아닙니까? 영국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발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유럽과 뭐 미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서양 기독교 문명의 어떤 그 위대함을 발견하고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만난 체험적 신앙을 가지니까 어떤 그 조선의 그 독립을 이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줬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를 구해준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늘 소망을 갖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갈 수 있어서 결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한 그 기독교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기독교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 최초의 그 형무소 형목제도 군종제도 하고 그래서 군복음화의 초석을 다지고 동양 최초의 예수교국을 예수나라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한 것입니다. 1956년 당시 400명의 종군 목사와 약 200명의 보조 군목들이 일선의 각 사단과 후방의 교육기관, 병원 등에 배치되어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다져진 교회 기반은 1960년대 이후 남한이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부상하는 데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그 어떤 입국을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달성한 거죠. 이 점에서 그 유럽 최초의 기독교 황제로서 그 종교의 자유 칙령을 발표해 로마 제국의 기독교화에 기여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적에 비견되는 업적을 한국 종교사에 남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만 5천 명, 6천 명 지금 선교사님들 지금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위.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을 기독교 입국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그 대통령이 했던 꿈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은 그 예언자적 정치 지도자였다. 프로페틱 리더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이렇게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그 예언자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재팬 인사이드 내부를 알린다. 일본 내막이라는 거죠. 일본 정치를 폭로한 거죠. 이승만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이 미국을 곧 침략할 것이고 실제로 그 책이 나온 지 6개월 후에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국 국방성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승만이 도대체 누구냐면서 그 책이 완전히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필독서가 되고 이승만이 예언자적인
정치가로 그때부터 세계 역사를 꿰뚫는 어떤 예언자적인 인물로 아주 주목을 받게 되고 됩니다. 단순한 정치 상황을 넘어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엄청난 예지력과 영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추천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 대지라는 그 책을 쓴 펄벅 여사가 추천서를 또 쓰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통찰력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습니까? 또한 이승만 대통령 당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탄생한 공산주의 허구성을 세계사적으로 가장 먼저 간파한 예언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과 모든 세대와 시대를 관통하는 성경 말씀의 그 예지력의 바탕 위에 동서양의 어떤 방대한 학문과 지식을 쌓으니 사람을 꿰뚫어보고 역사를 꿰뚫어보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예언자적인 정치가요, 예언자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반공 정책을 취하지 않았으면 이승만 박사 지금 자유대화는 없고 공산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산 국가가 되면 이제 뭐 가난하게 되고 소련이 기아와 폭력으로 70년 동안 만에 몰락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계 정세와 그 본질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면 국가적인 불행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혜로운 해안을 지닌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식민지와 전쟁의 참상을 이기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인물이 있고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헬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6.25 전쟁과 그 강대국 열광의 어떤 그 세계 1, 2차 대전이 그 세계사적인 혼란의 소용돌이를 뚫고 대한민국이란 어떤 위대한 자유민주 국가가 그 신분제와 그 유교주의 신분제사의 봉건제를 타파하고 패러다임 시프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그 건설한 지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경제 5위, 세계 경제 5위, 교역량 7위의 선진국 대열이 되고 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라는 겁니다. 헬조선이 아니라고 위대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뭐 덩샤오피 등소평도 대한민국을 이제 연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세계적으로 막 새마을운동 배우러 오고 위대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승만 대통령의 투사였고 어떤 이승만 세 가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어떤 예언자적인 정치 지도자였다는 어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어떤 그런 좋은 점을 제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낮고 작고 이게 아니고 그런 강대국의 틈바구리에서 그 이스라엘 같이 어떤 위대한 그 작지만 컴팩트 있는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동북아의 어떤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 아니겠습니까? 꿈을 가지고 오늘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